하는데요. 그 얘기할 때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신라 유식과 신라 화엄을 통해서 어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문화가 보통 흐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도 중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져 갔다. 어떤 사상적인 경향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뭐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라 유식, 신라 화엄 그리고 보조 진울국사 때의 그 가나 선법 이제 선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불교의 어떤 사상적인 특징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불교 사상사 할 때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스님이긴 한데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을 가시잖아요. 가셔서 이제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정말로 그 당시 그러니까 당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동아시아 전역의 사상계에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던 그 불교 사상과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서 유식의 새로운 부분, 유식학 자체가 그 이전에 이미 진제 스님, 대승기신론과 석대승론을 번역한 진제 스님을 통해서 알라야식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유식 사상은 이미 중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했지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고 내가 인식한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눈하고 내 앞에 이 마이크만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이크라는 것을 보는 게 형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식학파에서는 그 식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그 이전에 현장스님 이전과 현장스님 돌아오셔서 그 호법 계통의 성유식론을 번역하고 나서 설명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식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개연 호법 계통에서는 또 이 현장스님 계통에서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 열반경이 저희가 만들어지고 번역이 이제 중국에 번역이 된 다음에 사실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열반경이 번역되기도 이전에 도생스님 같은 분들은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열반경이라는 경전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한 경전이 번역되기도 이전에 뭐 그 이제 경전 공부를 쭉 하시면서 일체 중생,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씨앗, 열애장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열애장 불성이라는 경향,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어떤 사상적인 경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성유식론을 갖고 들어오셔서 번역하시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2번 태어나셔서 여기 다시 오셔서 말씀하셔도 제도하지 못하는 중생, 즉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으로서 일천제를 얘기를 한 부분이 당시 그 중국 불교 사상계, 동아시아 불교 전체에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 이런 현장 스님 밑에 이제 저희가 제자를 보통 2명을 얘기를 합니다. 현장 스님이 사셨던 자은사에서 이제 그대로 현장 스님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규기,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신라에서 건너가신 원측 스님이세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물이 어떠세요? 인물이 보통 고승, 그러니까 큰 스님들 진영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통 이렇게 웬만한 그냥 보통으로 말해도 추남에 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중국에서 묘사를 한 그 스님 모습 진영이고요. 예,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든 거고요. 또 전설 중에, 그러니까 설화 중에서도 현장 스님이 이제 성유식론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호법계통의 새로운 사분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 하는 오성이 각별하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막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송나라 때 만들어진 고승전에 기록되는 건데 원측 스님이 그 마루 밑에서 이렇게 그걸 몰래 훔쳐들어서 서명사로 돌아가서 그 이제 그 현장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널리 퍼뜨렸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청설 일명 원측 도청설 이렇게 해서 송나라 고승전에 나오고 이게
그 이어지는데 그림이나 이런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스님을 편화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 규기 스님, 그러니까 현장 스님 직 제자로서 규기 스님과 원측 스님, 일명 이제 자은사에 계셨던 규기 스님과 서명사 역시 황제가 만들어서 스님께 봉헌한 절이에요. 그래서 원측 스님이 계셨던 서명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크게 그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성 각별설을 그대로 지지할 것인가? 아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다 하면서 일체중생의 성부를 이제 같은 유식 안에서도 다시 강조를 할 것인가가 갈라지게 돼요. 원측 스님은 그런 그 오성 각별설을 부정하시면서 좀 그런 포용성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제자인 도징 스님 통해서 신라로 전해져요. 신라로 전해져서 이후에 신라의 그 많은 유식학파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규기로 내려오는 이 오성각별 그 법상 중국 법상종하고는 다른 유식 계통으로 그러니까 원측 스님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조금 더 포용성 있는 그런 유식 논리를 전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불교 사상의 처음이자 마지막 뭐 가장 유명한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승기신론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대승기신론을 기초로 해서 스님이 교학 체계를 완성을 하셨다. 그리고 당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상종,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인도 유학 마치고 중국에 오셔서 성유식론 번역하시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어떤 서명파, 자은사파, 서명사파 이렇게 그 규기 스님하고 원측 스님의 대립 뭐 이외에도 굉장히 그 현장 스님이 성유식론 번역을 끝내고 나서 굉장히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 사상계가 굉장히 여러 강론이 막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치열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 스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불교의 논리들, 그 대립들을 좀 조정하는 그리고 그 이제 이론적인 근거로 화쟁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제 신문 화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불교 사상계 자체를 굉장히 좀 선명하게 반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뭐 지금 저희가 유추하는 거는 한 100여 권은 저술을 그러니까 100여 권은 만드셨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단간이라 그러거든요. 단간까지도 그러니까 온전한 책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한 22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양나라 때 진제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번역을 하셨어요. 물론 당나라 때 실천 안타스님도 한 번 더 번역을 하셨지만 이 대승기신론이 중요한 건 진제 스님이 굉장히 재밌는 게 대승기신론도 번역하셨고 섭대승론도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섭대승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알라야식이라는 것이 이제 망식 그러니까 험한 분상을 만들어낸 망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진제 스님이 번역하신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는 알라야식은 그 망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중생의 마음자리 즉 망식과 진식이 화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의 알라야식이라는 것은 진망화합식이라는 새로운 얘기를 한 경론이에요. 그것이 이제 대승기신론인데 이게 논서이다 보니까 또 너무 짧아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대승기신론이 번역되자마자 그 중국 불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석서, 참고서가 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론 소 그리고 이어서 대승기신론 별기라는 책을 지으셔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다시 중국에 영향을 미쳐서 그 대승기신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주석서 중에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화엄종 3대 조사인 현수 법장 스님의 대승기신론 의기라는 책을 보는데요. 현수 법장 스님이 기신론 의기를 편찬하실 때 바로 이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 상당 부분을 의지를 해서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어떤 이전과 다르게 그 굉장히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만 전해지는 불교 사상이 아니라 그 원효 스님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의상 스님 또는 앞서 유식 그 신라 유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측에 또는 일본 측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불교 사상, 그러니까 한국 불교 사상에서 조금 드물게 어떤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항상 이제 그 한국 전통 문화나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그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부로서 그러니까 세계사 안에서 바라볼 때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좀 주변부로서 평가받거나 이해되기가 쉬운데 이 신라 불교 같은 경우는 신라의 불교 사상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한국사 전체의 특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변부를 벗어난 어떤 이렇게 그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벗어나서 그 자기 사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중국, 일본에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론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설화이기는 하지만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한국에 이제 전해지는데 전해질 때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 타고 오는 거예요. 배 타고 올 때 용왕이 한국으로 가는 스님에게 금강산매경을 전해주면서 이거는 꼭 원효 스님이 번역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하셨고 아까 보셨던 그 황룡사에서 이 신라시대 때 많이 했던 법회 중에 하나가 바로 백고좌 법회라는 게 있어요. 고좌, 고승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회를 해요. 근데 몇 명이 하겠어요? 백고좌니까. 네, 100분의 고승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법회를, 이제 경문을 강설을 하시는데, 이제 스님도 그 황룡사, 구충석탑이 있는 황룡사 백고자 법회에서 이제 금강산매경론 그 번역 마치시고 이제 금강산매경에 대한 논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해야지 했는데 정말 그 직전에 이 원고가 도난이 돼요. 그 원고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정말 단 며칠 만에 다시 금강산매경론을 다시 지어서 이 백고자 법회에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제 이거는 설화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어떤 스님의 실력 아니면은 금강산매경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중국의 용왕이 부탁해서 꼭 원효 스님께서 번역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효 스님이 당시 그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가지는 위상,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망경 보살개본 지법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저도 좋은 질문 받았는데 이제 스님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족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행자기간 거쳐서 3인이계 쉽게 받고 또 그러니까 3인이심들 같은 경우는 식차만한이계를 3인이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받고 그리고 이제 3인이로부터 4년이 지나면 저희가 구족계 즉 비구니계를 받는데요. 이거는 그 사분율이라는 그 북파불교의 율장, 그러니까 북파불교의 각 북파별로 여러 율장이 전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사분율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구족계, 전계 의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중국 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인 게 율장이 완전한 형태로 그 전해진 시기와 그 대승경전 계통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 전해진 시기가 동일해요. 그리고 사상적인 경향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인도불교와는 다르게 대승불교, 그 대승경전을 따르는 대승불교권에서 만든 계율이 바로 시행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보살계 받으시죠. 보살계의 계본이 되는 법망경에서 그 법망경 보살계본 지법욕이라는 것을 책을 지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가진 어떤 사상적인 경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승불교 그 안에서도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100권의 저술 그러니까 이름만 남아있는 그 저술 목록들을 보면 그 불교 교학 체계를 유식, 화엄, 이렇게 율장 내지는 열애장, 불성사상, 중간 따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그 대단한 저술가, 사상가로서 그 활동을 하셨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요섭공주와의 러브스토리. 여기에는 이제 이광수 선생님이 너무너무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소설
소설 통해서 그 얘기 퍼뜨리신 다음에 대중적인 이미지로는 좀 묘석공주와의 러브스토리로 그 설총을 낳았다 해서 소성보사로 돌아가셨다라든가, 아니면 그 의상스님과 함께 당나라 선진불교 배우로 유학 가셨는데 이제 원래 첫 번째는 막혀요. 고구려 그 국경지대에서 고구려 병사들에게 잡혀서 신라 다시 돌아오시고, 두 번째로 그 의상스님하고 같이 이제 가세요. 가시려면 이제 아까 고구려로 통한 육로는 막혔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서해안 통해서 배 타고 가시려고 이제 서해 앞바다까지 가셨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갈 데는 없어서 이제 두 분 다 헤매시다가 동굴에 들어가셔서 아 다행이다 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해골이 있던 무덤가더라 해서, 어제는 여기가 무서운 곳이 아니었고 해골 안에 들어있던 물도 더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눈 뜨고 나서 이렇게 밝아진 데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해골물이 더럽다라는 분별심, 그 마음, 그러니까 일제 법의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결국은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내가 그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 허망되게 그러니까 잘못 인식을 한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고, 그걸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대승기신론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 마음자리랑 우리의 마음자리, 그러니까 일명 중생심, 그것이 대승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은 스님께서 깨치셨는데, 이제 설화로는, 이야기로는 이제 해골물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가미가 아마 됐을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그 대승기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대승의 요체, 그러니까 중생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그 성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물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지만,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그 부처님처럼 부처님 마음자리로 이제 간다라는 그 대승기신론을 이제 그 자리에서 깨쳤기 때문에 스님은 이제 유학을 안 가셨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대승기신론, 그 원효 스님께서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 전체에서 사당적으로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엄종의 3조인 현수법장 스님께서 그 대승기신론 의기를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의기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동아시아 불교의 기반이 되는 큰 사상 그리고 문헌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승기신론을 이해할 때 대부분 대승기신론 의기를 통해서 이 기신론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신론 의기, 현수법장 스님이 중국에서 이 기신론 의기를 쓰실 때 많은 부분이 바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의지를 해서 썼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법망경 보살계본 지법요기 같은 경우도 현수법장 스님이 법망경 소를 써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보살계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받을 수 있게 굉장히 사상적인 근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 현수법장 스님이 쓰신 법망경 소에 역시 보살계본 지법요기 그 원효 스님의 이 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동안 번역이 안 돼 있다가요, 좀 있으면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옵니다. 지법요기 그 조만간 출간을 앞두고 출판부에서 마지막 교정 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 일본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계단원이 있는 천태산, 그 일본 교토에 있는 그 비해산 연력사를 만든 최징 스님이란 분, 그러니까 한 8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13세기까지 한 500년간은 일본에서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최징 스님이라는 스님이 지은 그 비해산에 있는 연력사 안의 계단원이라는 곳에서 모든 스님이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출가를 해야 내려와서 뭔 활동을 하던 어디 가서 이제 스님 노릇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최징 스님 같은 경우에도 원효 스님의 그 많은 저술들, 왜냐하면 원효 스님의 이 다양한 100여 권에 걸친 저술들은요, 그러니까 찌어지는 직후 족족 다 그 당시 나라, 그러니까 아직 교토가 일본에 도읍이 되기 이전에
그 일본의 도읍인 나라의 그 불교 스님들이 다 가지고 가서 번역을 해서 당시 이제 일명 남도 육종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당시 나라를 이제 남도라고 하고 나라의 각 다양한 불교 종파가 6개 큰 종파가 있어서 남도 육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효스님 저술 같은 경우는 이 남도 육종 모든 종파에서 공통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읍이 일본의 도읍이 나라에서 교토로 옮겨진 직후에 그러니까 그 최징 스님이 연력사를 지은 것은 당시 그 그러니까 천황 도읍을 옮긴 천황이 계획도시처럼 건설을 한 거거든요.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큰 절을 짓게 된 건데 최징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저술의 대부분이 원효 스님의 사상, 원효 스님의 저술을 그 의지해서 근간으로 해서 그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저술이 많고 그 독창대경 사상을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중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늘 그렇듯이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효 스님도 사후에 더구나 소성 거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떤 주류 불교권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어요. 못하시다가 그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 그 아버지가 담나리고 아들 설종 낳고 몇 대 지나서 한 120년 정도 지났을 때 후손 중에서 설중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사신, 외교 사신으로 가요. 근데 정말 일본 일본 사신 이제 신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마침 원효 스님 후손이 왔다라는 소문이 정말 그 일본 전역에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신을 맞이하는 고관들, 신하들 중에서도 특히 오미네 미우네라는 사람은 정말 원효 스님의 특히 금강산매 경론 같은 저술들은 뭐 평생 의지하는 그 자기가 평생 의지하는 불교 그 책이다 막 하면서 그 너무너무 감격에 걸어서 자기가 복이 없어서 원효 스님을 직접 친견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한참 후손인 설중업 후손이라도 만나봐서 너무너무 영광이다 하는 시를 바쳐요. 그러니까 증신라사 설판관, 그러니까 설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설판관에게 그 바치는 시, 막 감격에 겨워서 시를 지을 정도로. 그래서 설중업이 돌아오고 나서 그 우리 조상인 소성거사, 그러니까 그 소성거사로 그칠 만한 분이 아니구나 해서 쉽게 말하면 원효 스님 선양 사업을 이 설중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신라 사회에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서당 화상비예요. 그러니까 스님 어렸을 때 이름이 서당, 한자로 써서 서당인데요. 이게 또 고승들 태어날 때는 막 그 여러 가지 막 방 안에 막 빛이 나고 막 향기가 막 퍼지고 막 태몽도 우리랑 다르고 그러잖아요. 원효 스님 같은 경우 태어나실 때 아버지의 그 깃털 옷을 그 이렇게 감싸 안고 태어났다 해서 원래 이름은 이제 새털이었는데 그걸 한자로 쓰면 서당 뭐 이렇게 이제 음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당 화상비를 설중업이 돌아오고 나서 짓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일본 불교계 같은 경우는 중세 때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그 역사상 깨치신 분은 성불하신 분은 원효 성사밖에 없으십니다라고 찬탄하는 스님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오히려 한국보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근세까지 굉장히 스님을 찬탄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다소 좀 잊혀지고 이렇게 낮게 평가되던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 불교계 또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관을 그러니까 한국을 비하하거나 한국에 이렇게 그 쇠퇴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쇠퇴한 그런 역사관을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일본에서 일본 제국주의 때 많이 강조를 하죠. 불교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불교의 아류일 뿐이다. 중국에서 건너받은 중국 불교의 아류일 뿐이다라는 그 이제 그런 그 불교 서적이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비록 친일파로 크게 매도당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육당 최남선 그 선생님이 그 한국 불교의 특징,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불교계 학자들이 그러니까 조선 불교, 이조 불교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의 그냥 중국 불교의 한 가락이다.
근데 이제 일본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굉장히 그것이 아닌 이유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효 스님의 그 문헌과 사상을 정리해서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이제 그걸 증거로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유로 사실 원효 스님이 다시 그 불교계에 부각된 한국 사상계, 철학계에 부각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 불교가 가지는 어떤 위치, 특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좀 다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 불교로부터 받아들인 부분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불교로서의 그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신라 시대 때의 다양한 교학 불교의 완성들을 통해서 아까 유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효 스님의 독특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의상 스님으로 대표되는 이제 화엄종, 일명 해동화엄, 한국 화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화엄종, 화엄 교학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계속 화엄 그 사상 시간이 있어서 이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지금 이거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 화엄종 조사 회권이라는 일본 국보예요. 고산사라는 절에 가면 일본 국보이기 때문에 화엄종 조사 회권, 그러니까 회는 그림 회자고요, 권은 말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두루마리로 그려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쫙 펼치는데 이제 이게 중국, 한국, 일본 다 있었던 건데요. 스님들이 이제 불교 교설, 경설, 부처님 말씀 또는 어떤 우리 절은 이거 이렇게 해서 지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뭐 조감도 뭐 이런 그려갖고 스님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쫙 펼쳐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회권, 애막기라고 부르는데요. 일본 애막기 중에서 이제 국보에 해당하는 고선사의 화엄종 조사 애막기예요. 근데 이게 화엄종 조사하면 일본 화엄종 조사들을 그려야 되잖아요. 아니라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을 그린 화엄종 조사 애막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묘사되다가 그 의상 스님 관련해서는 유명한 얘기죠. 선묘 아가씨가 스님 유학 끝내고 돌아오실 때 이제 수줍게 사랑 고백했는데 스님이 그러면 안 돼요 보살님 하고 그냥 배 타고 가자 그 바다에 바로 뛰어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산동반도에서 배 타고 한국으로 이제 신라로 돌아오시는데 이제 큰 풍랑을 만나자 이 뛰어들었던 선묘 아가씨가 용으로 변해서 스님을 안전하게 모셔서 마지막에는 영주 부석사를 스님이 짓고 그 대화엄 법회를 하시는 이제 그런 설화를 그 일본 국보로 이렇게 그릴 정도로 그 당시 해동화엄의 그러니까 그 의상 스님 같은 경우도 원효 스님 못지않게 어떤 당시 동아시아 불교 사상계를 이끄는 스님으로서 그 평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원효 스님하고 같이 중국으로 건너가셔서 공부를 하시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셔서 이제 그 원효 스님은 일치율심조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의 도리를 그 자리에서 깨치셨다고 하면서 안 가시고 그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셔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화엄종의 두 번째 지엄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문무왕의 부탁으로 부석사, 영주 부석사를 건립을 하세요. 일명 그 해동화엄, 신라화엄의 근본 사찰로서 이제 부석사가 건립이 되고 또 이후에 부석사를 중심으로 건립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절들이죠. 뭐 해인사, 범어사, 화엄사 등 화엄 10차를 만드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화엄 교학을 펼치세요. 근데 그럼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왜 우리가 이제 의상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 들어가셔서 유학하실 때 화엄종의 두 번째인 지엄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화엄종 세 번째가 아까 현수 법장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동아시아 불교 전체에서 기신론이면 기신론, 화엄이면 화엄, 뭐 계율 쪽이면 계율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친 스님이세요. 근데 이 법장 스님도 지엄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의상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 재원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연령차가 조금 나세요. 그래서 현주 법장 스님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스승은 돌아가셨고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한국에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의상 스님에게. 그래서 스님이 설명하면 그 답신 가지고 또 보시다가 다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문답이 서로 오고 간 것이 기록이 이제 그 현수 법장 스님 측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해동 화엄 내지는 의상 스님의 화엄, 한국 화엄에 그렇다면 그런 그 중국 현주 법장 스님 이하 이제 청량진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이제 그 말을 한다면 뭐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현주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그 화엄 교학, 그러니까 교학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의상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교학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주 법장 스님하고 그 서신,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문답을 오고 가고 그 할 정도로 교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강조가 됐다라는 평가를 지금 실제 이렇게 남아있는 저설, 물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몇 개 안 남아있지만 저술이라든가 아니면 스님이 지으신 화엄 10찰 또는 그 제자들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제 뭐 쉬운 예로 영주 부석사의 주존불, 그러니까 대웅정 영주의 부석사 주존불이 화엄경이니까 뭐 해야 돼요? 네? 원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어야 돼요. 그쵸? 네, 보통 화엄경에서 화엄종 사찰들이면 비로자나 불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영주 부석사. 내지는 낙산사의 그 관세음 보살님하고의 연지설화라든가 등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아미타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관세음 신앙처럼 그 저희가 그 신앙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그 화엄경 그러니까 그 화엄 교학을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 그 중국 화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실전성이 강조된, 그러니까 이거는 의상생뿐만 아니라 그 문도라고 얘기하는 아까 봤던 많은 제자들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까 그 신라 이제 원측 스님 이후에 한국에 전개된 태연이나 표현 스님 같은 유식 계통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7, 8세기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기를 전후로 해서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특징, 즉 중국 불교의 변형에서 그치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로 그 가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 불교 사상으로서 그러니까 불교 사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교학적인 체계들을 이제 이 시기에 완성이 되고요. 이 하나 더 점프한다 그래야 되나요?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그 홈페이지가 있죠.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도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이란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랑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이제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 즉 종단을 처음 일으킨 스님으로서의 도의국사. 밑에 줄에 보면은 종단의 종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것의 본뜻, 종지를 그 분명하게 얘기한 밝힌 조사 스님은 보조진을, 그리고 다시 종단을 다시 일으켜 세운 데 공로가 있는 중흥조는 태고 보호국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호스님이라고 해서 봉은사 보호스님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진월 스님, 그러니까 도의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남종선 중에서 조계선법, 그러니까 조계선법을 이제 갖고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종조로 그 얘기가 되고요. 보조진월 스님 같은 경우는 이런 간화선법을 이제 어떻게 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태고 보호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지만 그 가나섬으로서 한국 불교에서 맨 처음 깨달으신 스님이다 해서 저희가 중홍조로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조나 중천조 관련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사실은 있어서 이 세 분을 이렇게 중천조, 중홍조 막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모두 다 쓴 이유는 사실 그동안 긴 논쟁이 있었는데 약간 절충안으로서 그 세 분을 다 조계종에서 이제 기재를 하고 있고요. 네, 신라 시대 불교가 이제 고려로 넘어왔을 때 태조 왕건의 이제 훈요 10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불교를 조금 그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이제 유교였죠. 그러니까 고려도 마찬가지로 뭐 유교라든가 전통 무교 사상이라든가 도교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훈요 10조에서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그 자식과 후대에게 남긴 10가지 가르침, 그러니까 지침들 중에서 3가지가 불교 관련.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대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라는 구절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불교가 순성이 돼 있는 그런 그런 나라가 바로 그 고려잖아요. 근데 고려의 그 진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고려 스님 사셨던 때 자체가 무신 정권이 집권하던 때였고 그러니까 그 고려가 후삼국 시대에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사실은 불교계 내부에서 교종과 그다음에 선종, 통일신라 시기 말기에 들어온 선종의 대립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진월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하실 때 보통 크게 3번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육조 단경과 그 다음에 화엄경을 이통현 장자가 그 풀이한 신화엄경문, 그리고 송나라 때의 그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신 대어록을 읽으시다. 저희는 읽고 그냥 책 덮고 마는데 보조 진울국사는 이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세요. 그래서 사실 스님 같은 경우는 8살 때 출가를 해서 승과에 급제를 하는데, 당시 승과에 급제를 한다는 것은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큰 스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행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팔공산 거조함. 혹시 오백난 계시는 거조함 다녀오신 분들 있을겠죠? 네. 그래서 그 바로 오백난 계시는 거조함에서 그 결사, 즉 사람들과 함께, 도반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신자들과 함께 뿐만 아니라 불교인들이 아닌 분들과 그 워낙 난세였기 때문에 불교가 아닌 분들까지 합쳐서 이 수행 공동체, 수행 결사를 만드세요. 일명 정해 결사를 만드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실 때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행을 권해요. 어떤 수행이냐면 정해, 즉 그 선종의 그런 그 그러니까 그 선수행과 그다음에 교종, 그러니까 불교 경문, 그러니까 그 교학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교학을 통해서 부처님 지혜를 깨달으시는, 즉 정해를 함께 닦는다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런 결사를 만듭니다. 우린 이렇게 수행할 거예요. 라는 권수 정해 결사문이라는 책을 만드세요. 그래서 팔공산 거조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 어떤 불교계가,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들어와서, 그 불교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로 넘어가면서 구산선문, 즉 선종이 새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교종하고 대립이 너무 심하고 또 정세 자체가 무신 정권의 굉장히 혼란한 난세였기 때문에 당시 팔공산 거조함에 이 정해결사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초심 잃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스님이 옮기세요. 보조진을 국사께서 어디로 옮기시냐? 송광산 길상사로 옮기세요. 송광산 길상사로 옮겨서 이제 이 마찬가지로 또 결사 진행하시다가 5년 뒤에 이름을 바꿔요. 조계산 수선사.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그래서 조계종이에요. 물론 육조 해능스님의 조계선문을 이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보조 진효국사 또 마찬가지로 아까 육조 해능스님이 쓰신 육조 단경 읽고 처음에 맨 처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워낙 그 조계선문을 읽는다 해서
그 진울 스님께서도 조계산 수선사로 이름을 바꾸셨고 저희도 그걸 이제 이어받아 있습니다. 지금 조계산 수선사가 맨 처음 이름에서 아시겠죠? 송광산 질상사, 즉 지금의 송광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 그 많은 또 국사들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 봤던 통도사 그리고 해인사와 함께 이제 그 송광사를 삼보사찰 중에 하나로 승보사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앞에 문종 때 고려 초기에 그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 스님이 출가를 하시죠. 왕자가 그러니까 네 번째 왕자로서 의천 스님 출가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어머니 그 출가를 권유한 어머니도 뭐 어마어마한 불심을 가지고 불교의 옹호적인 정책을 할 수 있게 했고 의천 스님 같은 경우는 위에 아버지만 왕이 아니라요 위에 그 넷째 아들이라 했잖아요. 형이 3명이죠. 3명 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떤 그 불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왕실 국가의 뭐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그 하셨고 의천 스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이제 고려 초기에도 굉장히 극심하니까 이걸 화합을 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만드세요. 즉 천태종 좀 교학적인 입장에서 선종 그 구산 선문으로 해서 계속 이어진 선종을 좀 이렇게 그 포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이걸 끌고 나가야지 생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보조 진울 스님 때도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의천 스님과 입장이 다르게 좀 선 쪽의 입장에서 교종을 융합하려고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 말씀이 바로 가르침, 교이고 조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선인데 부처 조사의 마음과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근원, 참뜻은 찾지 않고 각자,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에 익힌 것에만 자기 것만 서로 고집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왜 공부들 안 하고 이렇게 허송세월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보조 진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육조단경 맨 처음 깨침을 얻었던 육조단경을 쓰신 육조해능 스님의 어떤 그런 조계선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 특히 두 번째로 깨침 얻은 것이 바로 그 중국의 이통현 장자가 화엄경을 풀이한 신화엄경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그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계 그 가나 선법 안에 화엄경, 그러니까 화엄 사상을 굉장히 녹여들어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평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보조선 또는 조계선, 이 한국선으로 대표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 그 원효 스님 못지않게 특징으로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즉, 그러니까 보조 진울 스님 이전에 한국 선법, 한국 선수행, 한국 선종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해갖고 오셔갖고 받은 그러니까 중국 선종 선법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항상 얘기가 됐던 부분이 스님께서 그 이제 세 번의 깨침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육조단경, 두 번째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경론 가지고 깨침을 얻으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법, 조계선법, 육조해능을 이어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남종선을 이어받으면서도 화엄 사상을 그 안에 녹여들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 선종 내지는 한국 선법의 특징으로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70년대 유명한 성철 스님의 비판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 지금 화엄경, 그러니까 화엄 사상을 보조 스님이 녹여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경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보살의 수행이거든요. 보살은 단계 올라가잖아요. 화엄경에서 얘기할 때는 보살 십지를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그 단계별로 스테이지별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제 성철 스님이 비판을 하신 부분은 깨달으면 깨달은 것에서 끝나지 왜 보살의 그 단계 올라가는 점수가 왜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런 덕분에 그 보조 진울 스님이 그 말씀하시고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7, 80년대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것이 그 한국 선법에 그러니까 중국과 가장 다른 큰 특징, 그러니까 중국 선종과 가장 다른 특징으로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웹사이트에 이렇게 딱 그 중천조로서 명백하게 보조 진울 국사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봉은사잖아요. 봉은사니까 아까 그 태국 그 중흥조 말고 태국 보호스님 말고 허웅당 보호스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잘 아는 그 조선시대 때 보통 얘기할 때 한마디로 끝내죠.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말도 안 되게 탄압을 받았다. 물론 맞아요. 맞지만 맞습니다. 맞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고려시대에서 그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성리학, 주자학이 들고 나온 부분도, 그러니까 분명 정치적인 목적,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변화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명종 때의 그 문정왕후를 통한 이제 불교 재건, 불교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승과라는 걸 만들어요. 과거 제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 4가지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님들의 승과예요. 그리고 도첩제. 지금 저희가 출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족계를 받으면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입니다 할 때 승려증이 조계종에서 나오지 그 나라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근세까지는 이 스님은 스님입니다라는 신분증명, 즉 도첩이 나라에서 발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도고 한국, 일본 불교 다 똑같이 근세 그 호적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신분 증명하는 것이 스님들은 호패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호패와 같이 도첩을 발급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 광종 때 만들어졌어요. 승과를 통해서 그 정식으로 스님들을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승관이 유지가 됐고 또 하나는 도첩이라는 그 승려의 신분증을 발급을 했는데 억불승유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게 폐지가 돼요. 조선시대 초반에. 폐지가 되고 뭐 연산군 중종 때는 뭐 폐지 넘어서 이제 좀 적극적인 불교 억압 정책들이 펼쳐지는데요. 이걸 명종 때 명종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유명한 문정왕후가 이제 대리청정 섭정을 하잖아요. 할 때 그 문정왕후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불신도 작용을 했고 당시 그 섭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불교를 다시 재건을 하죠. 즉 승과를 부활시키고요. 도첩제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승과를 만들고 나서요. 그동안 그 다양한 그 불교 종파들이 있던 것이 다 이제 없어졌는, 그러니까 연산군 중종 때는 그나마 유지되던 2가지 종, 즉 선종과 교종마저도 없어요. 근데 문정왕후가 이걸 복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 양종을 복원을 시키는데 그 선종의 본찰로서 봉은사를 지정을 하고요. 교종의 본찰로서 바로 봉선사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봉은사를 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종을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스님, 즉 선종판사로서 바로 그 대웅전 들어오시기 전에 일주문 지나면 이렇게 그 허응당 보우 대사 봉은탑 이렇게 가운데 있죠. 바로 그 허응당 보우 스님이 선종판사로 등극이 되고요. 봉선사에는 수진 스님께서 교종판사로 등극이 그 임용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물론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허응당 보우 스님 같은 경우 제주도 유배 가서 장살 당하시죠.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명령 내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주도 도지사가 알아서 장살 때려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요. 물론 이제 문정왕후 사후에 이런 모든 불교 정책은 폐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승과 그러니까 스님들의 과거 시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유명한 이제 그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고승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그래도 불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고승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때,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중종 때, 중종 아니죠? 명종 때 그 잠시 한 12년 정도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도첩제와 승과를 부흥시키고 또 봉은사와 봉선사로 대표되는 그런 교종과 양종의 그 중심 사찰들을 그래도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조선 후기에 그 스님들 그 법맥을 쭉 보면 다 이때 승과에 합격한 스님들의 제자들이 그 법맥이 각 지역에서 법통에 그래도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조금 제가 앞부분 그 신라시대 뭐 특징, 그러니까 불교가 전에 들어오면서 한국 불교가 가질 수 있는 특징으로서 조금 신라시대, 삼국시대에 좀 치중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사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신라 시대의 그 한국 불교의 어떤 사상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나서는 이후로는 고려 조선 시대에서는 좀 그런 사상적인 발전을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당나라 때 교학적인 완성이 불교가 사상적으로 완성이 중국 불교 완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그 사상적인 면에서의 더 이상의 발전은 없기 때문에 사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 시대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기가 봉은사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허웅당 보스님 봉은탑이 왜 생겼나, 봉은사가 그 왜 지금까지도 한국 불교의 중심이 이제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됐나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좀 뭐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까지 오는 동안에 동아시아 불교가 좀 인도에서 분명히 불교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전해져서 어떻게 그 자기화시키는 과정들을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국 불교도 그렇고 한국 불교도 그렇고 교재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내용이 다르게 전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인숙 선생님한테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 PPT 자료는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